세무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또 이제 한 달 만에 또 저희 그 서울에 제가 또 케미 세무사님 만나 뵈러 왔습니다.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서울 경기권에는 이제 뭐 몇 억씩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 이런 얘기도 뉴스로 많이 네. 들었었는데요.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매수자 우위의 부동산 이제 시장인 것 같고, 그러면 팔 바에는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네. 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증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게 증여인데, 네. 그러면 이전할 때 그 금액 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제 저희 증여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증여세는 다른 세금들보다 상대적으로 공제 항목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증여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하는 거, 네. 그리고 뭐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 공제해 주는 거, 이 정도 말고는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. 결국에는 증여세액이 증여재산가액과 거의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첫 시작이 증여재산가액 산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, 증여가액이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액이 그만큼 결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네.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납세자랑 과세관청 사이에서 증여세액이 얼마나 나오느냐, 그 전에 증여재산가액을 얼마로 선정했느냐를 서로 이제 많은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많죠. 네. 그래서 아무래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세무사님,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을 할 때 그 산정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,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, 일단은 시가라고 표현하는 네.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시가라는 거는 세법에서 말하는 정의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거래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만한 객관적인 금액을 시가로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물론 뭐 호가라든지 실제로 우리 시장에서 보는 호가, 네. 시가, 거래가 이게 많이 다르긴 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, 세법에서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종류를 몇 가지 정해놨어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매매사례가액. 네. 매매사례가액은 그 특정한 부동산이 거래된 가액을 말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, 네. 실제 그 아파트, 네. 그 아파트 거래된 실제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. 네. 매매사례가액이 하나가 있고요. 그건 당연히 실제 거래된 가액이니까 시가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렇죠. 거죠. 네. 그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감정을 받으면 그거는 그 감정가 자체로 그 해당 특정한 부동산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결정이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보상 또는 수용됐을 때, 물론 그 가액 자체가 이제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액을 모두 반영했다라고 하고서는 그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보상받거나 수용되면 그 가액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를 두었는데, 네. 그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1동에 1202호를 네. 내가 거래하고 싶은데, 네. 보니까 한 3개월 전쯤에 같은 호수, 같은 라인인데 10층에 있는 게 거래됐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거는 거의 층수도 비슷하고, 그렇죠. 같은 네. 아파트, 같은 단지 면적도 비슷할 거니까, 그거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12층의 이 아파트도 10층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시가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몇 가지 조건을 준 게, 네. 일단은 면적, 네. 그리고 위치, 그리고 용도, 네. 그리고 무엇보다 기준시가가 동일해야 돼요.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뭐 검색창 같은 데서 부동산 검색해 보면은 같은 아파트 안에 있더라도 층수나 호수에 따라서 기준시가가 많이 그렇죠. 달라요. 그렇죠. 예. 근데 만약에 4층에 거래된 게 있어서 3개월 전에 4층에 있는 아파트 거래된 게 있어서 내가 그거를 준용하고 싶다,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서로 다르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.
그래서 지금 기준시가 동일한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가로 다 인정이 되고, 그리고 뭐 가끔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세요. 내가 예를 들어 6월 30일 날 진열을 했는데 네. 10층에 거래된 게 12층인데 10층에 거래된 게 5월 31일 날 했어요. 그리고 15층에 거래된 게 6월 15일 날 했어요. 네. 그러면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? 그러면은 15층, 뭐 10층, 뭐 날짜는 또 6월 3일 더 가까운 15층에 내가 실제 진행한 거랑은 날짜랑은 더 가깝고, 네. 근데 12층, 10층이니까 더 가까운 거는 10층에 5월 30일 날 거래된 거. 네.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는데 아,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네. 무조건 진열이랑 실제로 가까운 거, 가장 가까운 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시가 산정하에는 이제 그런 원칙들에 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, 다만 아무것도 없어요. 네. 뭐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고, 네. 뭐 감정가액도 없고,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까지도 시가도 인정을 해주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뭐 거래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단독주택이나 네.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준시가를 또 시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. 그러면 대무사님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뭐 매매 사례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는 보통 많이 할 거잖아요. 은행에서도 막 담보 대출 대출이나 감정을 하기도 하고 같은데 네.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제한 전매가 제한돼 있거나 네. 정말 세대수가 작거나 이러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맞아요. 아까 말씀하신 뭐 단독주택, 겸용주택, 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겠네요. 좀. 그래서 뭐 기준시가를 많이들 이제 준용을 하기는 하는데 네.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내가 재산가액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세무서나 뭐 저희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지가 않아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납세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가에 대한 정보랑 과세관청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가의 정보의 그 범위가 상당히 달라요. 네. 과세관청은 많은 걸 알고 있고, 예를 들어서 10층짜리가 나는 12층이 있는데 10층짜리가 거래된 게 있어요. 근데 그거 말고 봤더니 13층에서 진열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은 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럼 세무서나 과세관청 그 감정 받은 걸 알고 있어요. 네. 그럼 그거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단순하게 그냥 거래가 됐었는데 실거래가 확인한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단독주택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거래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한 두 블록 떨어져 있는 곳에 기준시가가 비슷하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게 뭐 증여가 됐건 상속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감정가액을 세무서는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세무서는 상당히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네. 이거를 나눠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, 그래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시가에서 인정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감정가액. 네. 그래서 감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가로 인정해서 가장 중요한 한 항목이긴 하죠. 네.